내년 1월 2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우리 당의 내년 대선 후보 분들도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1월 21일이라는 또 다른 날짜를 보면서 12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 제가 사퇴에 대해서는 12월 21일 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았고요. Closely following this situation with a grave concern. After that, come January 1st, I will think about my country, what would be the best for me to serve. 네, 여야가 그 최후 카드로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카드를 빼들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요. 네, 정치권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친 최순실 씨에 의해서 무너진 대한민국. 하루빨리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네, 지금 무소속이죠. 예. 여명남 뉴스이스 정치부국장 강현재 변호사, 현경명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 TV조선 그 단독 보도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우리 염 국장이 먼저. 네. 그러니까 아마 최 수석이 사의를 먼저 표명한 게 아마 두 가지 심리가 반영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비록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지만은 자신이 이제 주군으로 모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을 좀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심리가 하나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검찰이 자신의 친정이기도 하는데 박 대통령이 검찰을 무슨 꿈속에서 마치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유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 점을 아마 본인이 굉장히 견디기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표를 냈고,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임기 말에 모든 저 수석이건 장관이건 차관이든 어떻게 저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조금 지나가면 다음 정권이 생기는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잘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려를 했는데 본인도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네. 예, 이것도 저는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사표를 냈습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 최 수석이 사실은 이 민정수석 가기로 했던 게 사실은 좀 오래전 얘기랍니다. 네. 우병우 수석 문제가 터지고 나서 다음 타자는 당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점을 받은 지 시간이 좀 됐는데, 네. 의외로 우병우 수석의 퇴임이 늦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안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병우 수석이 비록 퇴임은 늦어졌지만 이제 후임으로 결국 이제 최 수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의리 부분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기 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되는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모르는 생각보다 좀 인연이 좀 긴 부분이 아마 작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뭐 마음이야 뭐 본인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쓰러져가는 배에 본인이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소신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자괴감이 있었을 수 있고, 어쨌든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표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그거는 대국민에 대한 의사표시죠. 그러면 들어가실 때 들어갔던 것도 중요한 결정이지만 나오겠다는 결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인 건데, 이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려하신다고 해서 계속
다닌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본인이 생각이 들어요. 최재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재경 민정수석인 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그 수석님의 자녀거나 정말 친구다. 최 수석님을 존경하는 후배라면 들어가실 때도 좀 말리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었겠지만 이제 그래도 네. 의리 지금 때문에 상황에서, 들어가셨다면 나오셨을 때 잘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다시 들어가시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저희 같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예, 예. 네,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그 최재경 수석이 검찰에 있는 동안에 그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분을 아는 소수의 국민이지만 국민들한테는 선이 굵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이 가늘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 시기에 사실 최재경 전 검사장이 수석 맡아서 들어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사명감, 소명감, 역사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정권, 국민의 편에서 바로잡아 벌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사표를 내버리고 네. 또 사표 냈다 또 다시 또 반려해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표 냈을 때 이게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책임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민망하니까 미안해서 냈을 거라는 뭐 그 생각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사표를 그 반려를 받아들인 걸 보면은 그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로 얘 들어와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께서 하도 정말 간곡하게 사실 최재경 수석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매달리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본인이 안팎으로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하는 시선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잔류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었는데 대통령께서 강하게 붙잡으셔가지고 두 번째. 좀 가까우시군요. 현 의원님. 향후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유영하 변호인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부분은 이미 뒷전으로 다 밀었고 어쨌든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는데 유영하 변호인이 주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할 역할은 제가 볼 때 딱 국한됩니다.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중에 가서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돌아가는 정보라든지 대응 차원 이런 것들의 보조적인 역할로 국면이 좁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최재경 수석도 좀 국민을 좀 보고 본인의 행복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해 있고 얼마나 지금 복수심에 또 타서 지금 국민들이 있는지 이번 토요일 촛불 민심을 다시 한번 내일 또 확인하셔서 이거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최재경 수석을 붙잡는 건 붙잡을 수 있지만 네. 이제부터는 최 수석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대화를 제대로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최 수석이 건의하는 전문가 또 법률적인 전문성 또 경륜을 가지고 제시하는 또 대안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움직일 때 최 수석을 붙잡아두는 의미가 있지. 유영하 변호사 말 듣겠죠. 그렇게 되면 최 수석이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 같아도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 듣죠. 유영하 그런 상황이라면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그러면 나중에 정말 제가 이게 너무 훨씬 더 가까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그렇게 민정수석 후임 구하기 힘들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안 쳐라.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예 그게 낫죠? 네. 왜냐하면 왜 배지 딸 일도 없고요. 유영하 변호사 가게 네. 되면요. 아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최순실 씨로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문제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청문회를 통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죠. 그래도 임명할 수 그러면 있잖아요. 차관으로 임명하면 되죠. 아예 그런 전략으로 싸는 게 아예 낫어. 그 국민들한테 훨씬 낫죠. 여야가 모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뭉쳤습니다만은 탄핵의 시기와 그 가부를 두고 좀 세력마다 이 머리를 굴리느냐고요. 셈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탄핵 정국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판넬 이쪽 오늘은 두 개네요. 왼쪽 것부터. 왼쪽 거. 예, 그거 맞습니다. 이쪽은, 예. 네. 이건 좀 나중에 뜯는 거죠. 네. 네.
내년 1월 말에 임기 만료를 앞둔 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한 언론에 따르면 탄핵안이 넘어오면 내년 1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분 굉장히 의욕을 딱 보이고 있어요. 정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2의 김수남이 될까요? 네, 박한철 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더 정답이 보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 뭐 거의 뭐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월 안에 처리한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핵은 이미 국민이 다 내렸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야 뭐 이 박한철 소장께서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그래도 조금 다르죠. 더군다나 어쨌든 그 대선을 통해서 5년 임기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이 아무리 범죄 혐의가 사실상 거의 드러난 상태라 하더라도 한 달 만에, 2달 만에 뚝딱거리면서 대통령 탄핵 결정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만 해도 보면요. 그때는 사실은 이미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그랬는데도 63일, 6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혐의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신호는 상당히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신호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근거 1번은 뭐냐면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만약에 도망가고 싶으면요. 질질 끕니다. 제가 했던 사건도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친아들을 밟아 죽였다는 혐의로 해서요. 2심으로 올라갔는데 재판장님이 저를 붙잡고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난 2월에 임기 옮긴다. 그때가 11월이었습니다. 2월에 임기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나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러니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죽어났거든요. 그리고 2심에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그분은 아닌데 그분은 그래서 승진해서 네. 다른 고법부장으로 분이군요. 가셨는데 네. 뭐냐면 내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것은 나에겐 나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다라는 심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재 선관위 유권 해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8일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검찰에 공소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 확 또 바꿔서 탄핵 반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어떻게 나의 될지 소명. 모릅니다. 나의 그 소명은. 소명이 어떻게 될지. 그러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시잖아요. 네. 박한철 재판관님이. 그 소장이 자신의 임기 때문에 이 엄중한 국민적 이런 분노가 있는 사건이 밀리거나 탄핵이 될까라는 의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싫다는 표시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 하려면 해라라는 저는 제스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2달 만에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뭐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64일 만에 기각이 났잖아요. 물론 네. 기각이긴 한데 근데 그 경우에도 탄핵에 대한 본안 심판에 그렇게 64일이 소요된 건 아니라고 해요. 탄핵 심판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는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받으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헌법 자체도 일반 법률과는 많이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구성부터가. 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재판입니다. 당연하죠. 예, 헌법적 가치가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적 가치예요. 누가 제3자가 이런 법률이 있으니 이대로만 재판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이 합의하고 국민이 용인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탄핵이 될 수 있는 사유가 헌법 위반, 실정법 위반, 중대한 위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시키려면 국민이 탄핵시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좀 길어요 얘기가. 결심만 빨리. 자, 앞으로 1분 이내로 얘기할게요. 라는 판단만 들면은 헌재는 무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생각이 우리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탄핵 본다. 결정을 할 수 제가 볼 있다. 때는 이제 박한철 소장님은 본인 재직 중에 이걸 끝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만두시고 조금 더 그렇게 또 하시려고 그런 시간이 거 아니에요?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게 되면은 그 시기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을 상황일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권한 대행을 하는 그 황교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인사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고건 총리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 인사 탄핵 안 시기에 했죠. 인사 못한다. 현상 있는 걸 그대로 관리하는 걸 하는 거지 대행이 무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든가 또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 다수설이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헌법재판 민심이 명확한데 흐름이 명확한데 헌법재판소가 의전적인 이유로 자리 2개 빈 것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게 부결된다든가 하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고 네, 헌재가 막 흔들릴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소장의 생각인 것 같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관위가 그냥 위법하다라는 그 결정 내린 게 전부지만 이거는 검찰 조직이 다 나서가지고 죄상을 다 정리하고 공소장까지 이제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조사할 것도 별로 없고 법리적인 문제도 청와대가 지금 유영아 그 대변인이나 이게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정 대변인 내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사실관계 부인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법리 적용 부인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예. 자기 주장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앞에 서두에만 이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사실관계는 이미 벌써 앞에 프로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만. 그래서 인용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하고 이렇게 상식을 같이 공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용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인용된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 박한철 헌재 소장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분이 지난번 김영란법도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기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이분이 중시하는 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담아내는 판결을 해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넘어오면 제가 볼 때는 그 받아들이는 기각이 아닌 반대의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바로 이 점 때문에요. 지금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대응을 일처를 늦추면서 이 늦추는 게 뭐냐면 결국 시간 끌기입니다. 이 시간 끌기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로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저는 이거 밤새워서라도 해야죠. 이건 퇴근도 없습니다. 뭐 한 달이고 보름 안에라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관이면 밤새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이 지금 막 다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담이 적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2년 차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탄핵시키면은 4년을 그냥 날려버리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박 대통령 임기 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임기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요, 여론조사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최하 떨어졌을 때가 12%였어요. 지금 4%예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 5%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 5% 나온답니다. 우리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4%예요. 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적용,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대면 조사를 못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대면 조사를 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뇌물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둘을 대질 조사를 합니다. 한쪽은 줬다래고 한쪽은 안 줬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대면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서는 나는 검찰의 조사에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있으니 어디 일각에서는요. 어떤 금태섭 변호사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님 같은 분은 뇌물죄를 우리 탄핵 소추안에서 빼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빼자라고 하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있지 않지 않느냐. 60일 남짓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현실적으로 빼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왔을 때도 또 대면 조사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꼭 검사가 그 사람 조사 안 하면 이 뇌물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자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대요. 공여죄가 전례를 만들면
안 되나? 바로 이게 그 뭐예요,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도대체. 지금 이런 탄핵이 우리가 전례가 아니, 있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이거는 여기 서울법대 지금 이런 나왔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뇌물 받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뇌물 받았다고 자백 안 합니다. 그렇죠. 판사 앞에서 뇌물 받았다고 자백 안 합니다. 네. 그래도 증언이나 증거, 정황 자료 가지고 검사가 확신을 가지고 기소하고 판사도 그 비고가 끝까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도 정황이 분명하고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면 유죄 판결 내립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만나가지고 부정하는 거하고 안 만나고 부인하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만난다고 대면 조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인할 것도 아니고 다 부인이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롯데하고 SK 또 삼성에 막 압수수색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대면 조사도 쉽지 않고 대면 조사 한다고 해도 전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증거로 증언으로 그리고 정황으로 이제 법원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거만 확보되면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하는 부분하고 국회라는 정치권이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를 넣는 부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다르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올 만큼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공소장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뇌물죄에서 지금 뇌물을 달라라고 한 사람이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이 세 명이 후보인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완전히 그냥 빠집니다. 네. 그러면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은 뇌물을 달라라고 했다고 돼야 최순실까지 엮어서 뇌물 공동정범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종범 수석을 보시자고요. 안종범 수석이 본인이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수석인데 대통령 무슨 지시했다라고 본인의 얘기했잖아요.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본인이 최순실하고 무슨 끈끈한 그게 있어서 자기한테 뇌물을 달라고 했나요? 안 수석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자기가 저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은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네, 그건 다 조사에 아는데 응해야 지금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대면 조사를 꼭 해야지 뇌물죄를 넣느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검찰의 네. 기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조차 없이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 다른 증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누군가가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를 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뭐 넘겨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검찰의 의지입니다. 과연 그 옛날에 뇌물죄로 걸려 들어간 한 모 전직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준 사람이 돈을 줬다고 증언만 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장관이 아니 나한테 돈 줬다는 사람 데려와 봐라 했더니 그 사람 미국 가서 없어. 그러고 그렇지만 유죄가 결국 판결이 났어요. 유죄가 됐어요? 유죄가 났습니다. 그 말을 여기 패널로 자주 오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해준 네,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역시 검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황이 그 정도로만 완벽하면 검찰 공소장에도 뇌물로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30초 이내로 얘기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 주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대면 조사를 거절하시는 거지? 서면 조사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총 대면 조사 거절하면 서면 조사 받고, 저는 일단 조사는 필요하다는 주의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서면 조사 받고 기소하면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대면 조사 굳이 뭐 고집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근데 제가 만약에 검찰 조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끝까지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검찰의 정당한 대면 조사를 거부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해도 그 정말 끝까지라는 단어가 사면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검찰이 대면 조사도 끝내 거부당하고 그래도 뭐 뇌물죄로 기소했다든지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를 못했다든지 두 개 다 명분이 아니, 생기는 일이고 그 사실 지금 끝까지라는 상황에서 단어가 서면 조사는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언제 임기 끝날 때까지요? 아니. 아니죠. 이미 요거 특검이 넘어갈 특검 거기 전까지?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특급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지금 존립 기반, 명예 뭐 모든 게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 바로미터, 그러니까 가늠자가 되는 게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아니냐예요. 다른 형량으로는 너무 약하고 국민의 그 민심을 절대 수용을 못 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막판에 가면은 검찰이 여러 성의를 다하는 온갖 절차를 밟는 모습을 다하면서 집어넣을 거로 예측을 합니다. 기사를 쓸 때도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춰서 기사를 쓰는데 검찰도 비슷해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합니다. 그 큰 그림의 이제 끝은 역시 박 대통령과의 뇌물이죠. 근데 그걸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 자기네들이 80%까지 해놓고 가느냐, 90%까지 해놓고 아니면 이제 공소장에 기재를 하느냐, 그 차이만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물죄를 갖다가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부분만 띄어서 특검으로 넘기는 거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검찰 수사 그걸 계속 기다리고 거기에 쓸 필요가 없죠. 소신껏 빨리빨리 해야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3자 뇌물 공여죄인가 그거를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정치권이 이런 문제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비를 걸어 이것 때문에 자꾸 이 핑계를 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기 뭡니까 이거 조기 탄핵.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외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느 셈법입니까? 우리 현 의원이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진짜 의도를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밝히기는 어렵고 왜 밝히기 어려워? 그럼 여기 왜 나왔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대선 구도에 이분의 그 시선이 꽂혀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의 정치 일정을 잡아가는 거거다. 다들 그렇게 알고 이거 있는 것 다 아는 것 그래서-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지금 총장을 뭐- 기다린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다 얘기-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은 뭐 그거는 뭐 나름대로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저로서는 이 부분에 아직 확정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기문 총장 때문에 늦추게 한다.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상황에서 일정이나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대선 구도만을 더 강조하면서 염두에 둔 동선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할 수 없습니까? 대선 구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새누리당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보수 신당이 창당돼서 이제 대선에 제대로 후보 내고 참여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보수 신당 가지고 역부족이 되면은 제3지대로 뭉쳐 가지고 또 그 안에서 경선해 가지고 후보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는 반기문 총장도 들어와서 같이 워밍업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12월 말 임기 마치고 11월 초에 들어와 가지고 한두 달 안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자리 잡고 이렇게 경쟁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진석 대표가 그 소신으로 갖고 있는 개헌 이 시기에 확실하게 저항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으로 가는 개헌을 해야 된다. 또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의 임기 중단 문제도 탄핵이나 하야보다는 개헌해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임기를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정진석 그 원내대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포석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죄송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어딥니까?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특파원을 갔어요. 그때 워싱턴 DC에 반기문 총장도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 전에 워싱턴인가 어디 갔을 때도 반기문 총장을 또 만나셨었죠. 그리고 제주도에 왔을 때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셨었죠.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서 어떻게든 새누리당에 온의원은 아니겠죠. 온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대권 후보, 반기문 총장을 포함한 여러 대권 후보를 새누리당이 만들어서 대권을 좀 더 흥행시키자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총론인데요. 이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이 들어가면 새누리당과 친박과 비박이 분열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와가지고 이제 여권에 후보가 되려면 이왕이면 새누리당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게 좋죠. 비록 단단할 수는 없지만 친박과 비박이 최소한 지금처럼 완전히 이원한 상태면은 반기문 총장이 와서 그 다른 세력들 갖다 어우르면서 거기에 보수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력 자체가 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반기문 총장이 와서 안착하기 가장 좋은 것은 느슨한 연대라도 친박과 비박이 살아있는 새누리당이 온전한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지금 바로 탄핵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친박 비박이 이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오실 때까지는 이걸 조금 느슨하게라도 새누리당이 온전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아마 좀 시간을 끌자 이런 걸로 좀. 진짜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올 때까지 그거
1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야시키는 어떤 그 순간도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띄우는 그런 어떤 셈법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을 같이 어울러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간다. 이 부분은요. 국민이 용서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흐름 자체가 비박은 비록 개개인이지만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대선 후보를 찾고 반기문도 아주 유력 후보죠. 그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친박은요. 친박 중에 진박 1, 20명은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을 사퇴를 하든 정계 은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에서 그에 버금가는 정치적 그거를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친박의 느슨한 분들은 개별로 그러니까 다 참여한다고 보셔야죠. 샤이 박근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샤이 보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친박과 비박이 갈라지면은 그 샤이 보수마저도 한 곳으로 모으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역시 반기문 총리다. 물론 진박 그 일부 정말 그 핵심 분자들은 제거해내야죠. 그걸 어떻게 새누리당에 가지고 갑니까? 그거는 힘들죠. 하지만 전체적인 이 보수 측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이 좀 제발 분열하지 말라. 니들 좀 하나를 좀 합해봐라. 일부는 좀 빼더라도. 네, 진박, 그 역할을 할 진박 사람은 아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진박이다야 이게 많았는데 진박 아니다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다가 좀 중단됐는데 그 옛날에 그 1987년도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이제 설득 겸 이렇게 직언해가지고 직선제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떠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그 신호를 차용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제 하야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제2의 유격으로 반기문 총장을 띄워서 대통령 만든다라는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았어요. 네, 그 얘기 저는 원래 30초 안에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그 시나리오 너무 아마추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정치 10단이라 가지고요. 정치인들 머리 이게 계산하는데 머리 꼭대기에서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어설픈 계산으로 많이 움직인다면은 바로 역풍 맞고 또 오히려 지금 그 국민들은 사실은 탄핵도 마땅치 않아지고 바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전공법으로 안 하고 이런저런 계산 가지고 정략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지금 가시화되면서요.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에 펼쳐지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궁금합니다. 판넬 마지막 거 하나 뜯으시죠. 이게 이제 21일 전후 한국행인데 이정현 대표 21일 사퇴. 이거는 무슨 이정현 대표 21일 사퇴하고 21일 전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2월 21일 날 한국에 반 총장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연휴가 길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 12월 21일 전후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일정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볼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바로 조금 전에 박 앵커님이 말씀하신 시나리오 그리고 조 전 의원이 말씀하신 아마추어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방송으로 치면 이제 재방송입니다. 1987년 그대의 정치판이 그대로 지금 2016년에 다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나리오냐면 왜 이정현 대표가 12월 21일로 사퇴 시한을 못 박았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왜 말일도 아니고 정확히 또 날짜를 정했어요. 21일로.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20일이냐? 왠지 알았다. 반기문 총장이 바로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오죠. 한국에 온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러하듯 박근혜 대통령을 1대1 면담을 요청을 하고 국민의 뜻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면 이때 하야를 결단할 수 있어요. 이로써 하야를 딱 결단하면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월 2일이나 9일. 그죠? 왜냐면 이때 하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1월까지 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국민적 반기문 영웅으로. 총장을 우러러보겠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이 되고 요 뒤에서 진진박은 또다시 웃을 게 아니냐라는 네.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건데 네. 조혜진 의원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추어랍니다. 자, 현 의원님 요 시나리오를 아까 본인이 숨겨놨다고 하는 거 그겁니까? 아니, 이건 전혀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적 구조의 문제고 누가 더 열심히 뛰고 있느냐 이 부분이고 네. 지금 저 부분은 저도 뭐 국민이 바라보는 여부를 떠나서 저런 저 시나리오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네. 뭐 제가 볼 때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아니 방송에 다 맞을 나간 거예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인가요? 그것도 이 대선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만약에 되면요 코미디로 또 다 아니 웃을 이 겁니다. 시나리오로도 만약에 네. 반 총장님께서 저런 행보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이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던 분이 반 총장님하고 면담 이후에 내려오시게 되면 국민 분노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라고 해서 반 총장님한테까지로 넘어갈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바로 이 얘기 나올 건데. 그럼 근데 21일로 딱 못 박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21일이냐? 나는 저 최순실 사건이 하도 파문이 확산되니까 최순실 씨 어디 가서 뭘 보는데 능가되며요. 그래서 그날은 뭐 점지를 전받았어, 받았나 뭐 나 21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중순에 원래 돌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중순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정현 대표가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순에 들어오시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단순한 뭐 딱히 무슨 그 날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되면 만약 20일 날 그만두게 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직전에 저 지도부를 대체할 새누리당의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비대위가 이정현 대표가 말한 그 1월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면은 전 시나리오가 뭐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비대위가 저렇게 해서 물러나게 되면 그 비대위는 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친박 지도부가 싹 물러나고 네. 그럼 그 지도부가 실질적인 당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핵심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선까지 가면서 쭉 끌고 가고 또 심지어 뭐 이제 제3지대하고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네. 것까지 정무적인 것까지 전국을 이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주인이 되고 이 당을 주도하고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21일이라고 딱 날짜를 받고 또 그 반 총장도 21일 날쯤 또 들어온다고 하고 아니, 이러니까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를 누가 전당대회가- 썼는지 몰라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게 쏙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전당대회가 지금 1월쯤이신 거죠? 21일로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명분이 있고 그러면 12월 중일 텐데 하순일 텐데 크리스마스 날 사퇴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 비대위 더 체제로 가게 늦어지면 또 될 연말 텐데 연시고 뭐 그리고 21일밖에 전당대회 없는 거 자체도 아닌가? 이정현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된 거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요 이정현 대표가 저는 이제 그림을 분명히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 내가 왜 21일 날 그만두려고 했느냐.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협조해줘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 그게 부분은- 뭔지 있어. 나는 볼 그 때 부분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제가 좀 아는데 이분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는 뭔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월 21일은 어떤 그 날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즈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탄핵이든 특검이든 진행이 되면서 전국에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시기로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 그랬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박근혜 당이에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친박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 재신임이죠. 그런 차원으로 가는 시나리오에서 임의적으로 짜는 것이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혀 이 입장과 다릅니다. 지금 이미 대화가 거의 단절돼 있는 것 같은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전국과의 영향을 보면서 지금은 일단 시간을 끌자 아니, 이런 차원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기문 총장의 일정에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현 대표도 똑같이 반기문 총장에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둘이 어떻게 보면 동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뜻을 같이 하는 그 거죠. 부분은 같이 하고 제가 알기로 청와대도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정진석 원내대표도 우리 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 하나의 목표가 같아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얼마 그렇지 전까지만 해도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국회 탄핵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자기는 그 협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오늘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제동을 지금. 거는 형태인데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점도 있지만은 당에서는 지금 30명, 40명, 50명으로 탄핵 찬성할 네. 그 비박계 의원들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저희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고 원내대표 그러면 또 단 한 4표, 5표는 또 영향을 받을 수도 네.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당 상황이 저러면은 정조수 확보가 굉장히 불안정하네 하고 추진 안 하게 되고 이래 되면은 국민들이 이거 니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탄핵도 싫다고 다 하야하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탄핵한다고 그래서 우리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지금 이거 그러고 추진하던 있어요, 비박계가 탄핵까지 하고서 그다음 친박 지도부 물러나고 그러면은 그 새 지도부를 이제 장악해가지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그 때문에 후속 탈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이제 후속 탈당이 있을 수가 있는 근데 거죠. 다 김칫국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그 논리도 약간 부족해요. 뭔가 설득력이 확 안 와요. 이게 조기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해명이. 조금 뜨악하죠. 그래서 뭔가 다른 수순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감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현경병 대선 구도로 네, 보시면 다 읽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구도로 보면 정진석 되는데. 원내대표 말을 씹어 보면 처음에는 그냥 조기 탄핵은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조기 탄핵을 원치 않을까? 탄핵되면 60일 이내 선거니까 대선 대선에. 준비를 새누리당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 조기 탄핵을 하려면 개헌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개헌을 왜 또 개헌을 붙일까 생각해 보면 개헌으로는 통치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 의원 내각제가 될 수도 있고 의원 집정부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대선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대선에 대한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든 다음 대선을 완전히 그냥 자빠져서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대권을 먹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다못해 통치 구조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지분으로라도 참여를 하든지 대권에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이 조금은 참여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그 대선하고 사이에 뭐 관련돼 반기문 있는 거지. 총장이 네. 파트너로 들어갈 수도 네.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뭐 각자 뜻은 그러한데 반기문 총장이 과연 일로 올지 다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닌지 알 네.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상상의 날개인데 왜 이렇게 조기 대선 조기 탄핵을 반대할까 이분이 이것도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요즘 전 세계 주요 외신에 한국 뉴스가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아주 창피하죠. 한류 때문이 아니고요. 대통령 절친에 의한 국정농단 상황이 국내 보도 뺨칠 만큼 자세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망신이고요. 좀 국격이 좀 땅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CNN부터 먼저 볼까요? 네, CNN부터 먼저 보면요. 먼저 CNN은 박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씩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가 이제 박 대통령이 이건 좀 무난한 내용을 적었네요. 박 대통령이 후임자가 없다. 야당의 무능력이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뭐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 점에서 이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CNN은 별로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어요. 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요 얘기는 총론이고요. 네. 사실 뉴욕타임즈부터 요 아래는 우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종편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파란 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네, 뉴욕타임즈는 뭐냐? 바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비아그라 얘기도 아주 상세하게 적었고요. 네. 고산병 얘기까지도 적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자, 정확히 하죠. 비아그라가 한국 대통령의 새 스캔들을 스캔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청와대 변명도 적었습니다. 고산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청와대 얘기도 적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하고 다시 그거를 어디서 구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비아그라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요. 그 비아그라가 파란색인가 보죠? 네, 블루입니다. 청와대는 블루 네. 하우스죠. 네. 그래서 블루 필스 인 블루 하우스라는 파란 집 안에 푸른 알약이라는 제목으로 또 상세한 내용을 적었고 더 황당한 건요. 이런 이게 유력 신문뿐이 아니라 케냐 신문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뭐라고 다뤘습니까? 뭐라고 다뤘냐 여기는 안 적었는데요. 영자 신문인데 한국 대통령은 왜 케냐 방문을 위해 비아그라를 구매했나?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 아,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 대체 왜 우리나라 방문하는데 비아그라를 구입했냐라는 거를. 이거 케냐는 그렇게 높은 지구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죠. 근데 왜 가장 우리나라 높은 오는데 왜 산이라고 케냐를
이렇게 하냐? 그 외국 주석이 한국 한라산을 오는데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면 우리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나라 한라산 오는데 왜 비아그라를? 그리고 청와대는 직원들용으로 구입했다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박 대통령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지금 뭐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 그 약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외신들도 예. 아주 상세히 다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경호원들이나 비서관들이요. 어디 감히 대통령이 저기 하는 그 의무실, 청와대 의무실 가서 비아그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88정은 또 왜 달라고 합니까? 그 말도 물론 긴급하게 경호하다가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갈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간다? 사병이 장교 식당 이용하는 거. 그렇죠. 사병이 어떻게 장교 식당 이용합니까? 아니, 그럼-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 정확히 하면 장군 식당이에요. 장군 식당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병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좀 전에 뭐 별 그 내용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온 거는 CNN입니다. 야당의 무능력이 문제다. 대통령이 지금 뭐 큰 원군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이정현 대표 언론에는 이정현 대표가 버티고 뭐 이장우 최고위원 또 뭐 조원진 최고위원이 막 막말하고 또 김진태 의원이 막말하는 게 나오지만은 그거 다 대통령 도와드리겠다고 나름으로 몸을 던져서 하는 건데 그거 다 대통령 표 깎아 먹어가지고 5%를 4% 떨어뜨리는 데는 그게 영향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기운 차리고 틈새를 보고 청와대가 반격 모드로 돌아설 수 있게 해준 건 야당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추미애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이 그거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 복중 최고복은 야당복이라고. 그런데 제가 뭐 할 말 아니 있어요? 그냥 네. 야당 이런 거 떠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정현 당대표의 반격 모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격 모드라든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뻔뻔할 정도로 상식 밖에 뭐 말 바꾸기와 이런 걸 하는 것들은 이건 제가 상상 보기엔 못했지. 야당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생이라고요. 이분들의. 상상 이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바로 국민들이 내려오라고 한다고 곱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물러나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의 신분으로 이제 검찰 수사받고 구속돼야 되면 구속도 되는 거고 감옥도 가는 건데 새누리당은 끝나는 거고 정권 교체는 되는 거고 그럼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면서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가 결국은 반격이고 뭐 상식 밖에 계속 액션을 하는 거고 변호인 통해서 뭐 사상 누각이니 이렇게 검찰 공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지금 보시면 뭐 야3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야3당이 그래도 이 정도로 야당 하지만 야3당도 3개예요. 3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세부적인 데서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 민심에 그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단결하고 이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결국은 빨리 단결하지도 못하고 절차 진행도 최대한 이 빨리 정도면 못한다고 국민들이 적절한 봐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예신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저렇게 표현한 근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인정할 건 해야 돼요. 문제는 새누리당입니다. 네. 결국에 그건 왜냐 맞아요. 탄핵 소추의 결의의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은 새누리가 찍어야만이 네. 되고 안 강영진 찍으면 변호사,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주제를요 새누리당을 우리가 90%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네. 10% 야당 얘기하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 거죠. 외신에 비친 그 최순실 게이트 보면 참 나라 망신이죠. 얼굴도 뜨겁고 오히려 저기 보도된 것보다 제가 보기엔 일본 TV를 보는데 코미디 프로에서 네. 청와대를 갖다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 코미디 프로를 갖다 내용이 활동 진행할 어땠습니까? 정도. 아유 제가 입으로 이야기는 그런데 88정을 갖고 네. 왜 이런 걸 샀지 하면서 뭐 얘기하는 코미디 진행하는 거예요. 그 88정 주제로 일본에서 네. 코미디 프로에서 했습니까? 빠르정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차도 굉장히 낯뜨겁긴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이렇게 코미디 소재까지 가고 외신까지 나온 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에 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질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한테 홀렸는지 뭐 아니면 본인이 공사분을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국정의 상당 부분을 그 최순실한테 어떻게 넘겨준 그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선정적인 부분 사실 이 의약품도 물론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 청와대 해명도 잘못하고.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보도하고 과도하게 네.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신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까지 좀 연 국장님, 이걸 지금 언론이나 우리들도 사실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이걸 단순히 의료품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의약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죠. 이걸 별개로 해서 국정농단 의혹하고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별일 아닌데 우리가 기자들이 뭐 기자 후배들 이게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청와대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혹에 또 의혹을 부풀리고 당연하죠.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국정농단하고. 네, 그거는 저도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거죠. 하지만 그 중에는 또 일부분은 그런 의혹에 하나 이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또 진짜로 구매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고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88정이라든지 비약을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또 선정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재밌어요. 국민들이 뭐 보기에. 여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그 비판도 가하고 그 국민의 소리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야당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수긍을 못 얻을 거예요. 지금 저기 CNN에서 한 5가지를 크게 꼭지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이 야당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점을 둔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그 두 명이서 그 여당 출신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무능력은 너무 많죠. 추상적이고. 야당 3당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탄핵 정국을 놓고 말씀하시니까 야 3당이요. 탄핵을 가장 늦게 검토를 했고 맞아요. 지난 가장 중요했던 초기의 3주 기간 동안에 놓쳤어요, 청와대가 저렇게 새로운 형태로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진용을 갖추는 시간을 다 줘버렸잖아요.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생각은 다르지만 아무튼. 아니 빨리빨리 했어야죠.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해야죠. 그건 국민의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은 90% 잘못했고 말할 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아 근데 야당도 똑같아요. 그 자꾸 여야 뭐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90% 이상 잘못했고요. 야당도 똑같습니다. 야당도 10% 이상 잘못. 예. 그 왜 야당은 잘했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새누리당이 잘했다고도 하지 마세요. 드리고 싶은 그거는 거는 국민들이요 절대 인정 안 하고 다 똑같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여튼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권. 자 여기서 나는 특별히 얘기하는 게 그 박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지만 뉴욕타임즈에 네, 뉴욕타임즈 다시 한 돌아가. 번도 여성 인권의 대변인 노릇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 이게 진짜 이거를 뼈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외국 언론에서 이걸 얘기합니까? 예? 너무 창피하고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기를 여성으로 사생활을 고려해달라 이런 발언은 여성이란 점을 방패 삼은 것이다. 이것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이 유영하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제일 분노했던 발언이었잖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받은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를 본인이나 또 그분들하고 공감하는 그 민심에 반해서 일본하고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됐을 거고 여성 대통령이 잘하면은 모든 여성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흔히 말하는 그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리는데 거꾸로 닫혀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박종일 라이브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